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TAT 2급 기출문제 제29의 실무수행평가 문제. 자, 여러분이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푸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경남상사는 합성세제를 제조하는 법인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거래자료 입력 문제 첫 번째 문제. 약소거음 만기결제 할인 및 배서양도. 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3월 15일 날 주식회사 세은마트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전자음을 국민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을 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어요. 그러면 이건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되죠.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엔 받으럼. 이렇게 하면 차대변 정리가 끝납니다. 어음의 할인과 관련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할인율은 연 12%, 이게 연 이자가 12%. 할인료를 안 알려줬어요. 할인율만 알려줬습니다. 월할로 계산하세요. 네. 그러니까 월할 계산하는 거 앞에서도 우리가 이론 문제 풀면서 얘기했는데요. 월할 계산 같은 거 또는 일할 계산 이런 거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월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이 어음이 만기가 언제냐면은 4월 15일입니다. 만기가. 그런데 지금 할인을 언제 했냐면 3월 15일 날 할인을 하는 거예요. 딱 한 달이죠. 그러니까 한 달 이자를 할인료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한 달 이자 계산해 볼까요? 자, 1200만 원짜리 어음입니다. 그러면 1200만 원 곱하기 연 이자율 몇 퍼센트라고요? 12%. 12% 계산기 두들기고 곱하기 한 달 나누기 12달. 이게 한 달죠. 예. 그래서 계산을 두들겨 보면 12% 하니까 1년에 144만 원. 이거 그냥 곱하기 1 할 필요도 없이 나누기 12를 해도 되죠. 12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만 원을 뭘로 정리해야 돼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그러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도 알아야 되겠지만 월할로 계산하는 방법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3월 15일자 일반 전표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대변의 받으러음이 세은마트에서 받은 거죠. 1200만 원짜리죠. 차변의 보통예금이 어느 은행으로 들어갔냐면 국민은행 들어갔죠. 자, 12만 원이 빠진 금액이 들어오니까 1188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이 발생한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936번이죠. 자, 거래처 적용 채점 대상 아니죠. 12만 원. 그러면 차대변 1200만 원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문제다. 예, 1200만 원. 자, 그 다음에 평가 문제가 이건 하나 더 있잖아요. 자금 관련 정보를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한다. 자, 받으러옴 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F3을 눌러요. 자, 할인 제대로 됐네요. 어음번호 더블 클릭을 해서 1200만 원짜리 선택. 엔터 치면 할인기관. 무슨 기관에서 할인했냐면은 국민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이거 검색이죠. 할인기관 입력할 게 아니라 검색. 국민은행 지점 서대문 떴네요. 자, 할인율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입력해 줍니다. 12%.
퍼센트는 넣을 필요 없죠. 할인율 12 단위가 퍼센트로 되어 있으니까 12만 입력하면 되겠다. 우리 FAT 1급에서는 할인율 입력을 생략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1번 문제. 3점짜리가 이 정도네요. 다음 기타 일반 거래 3점. 자동차 등록 위반 검사 과태료. 네, 과태료 16,000원이에요. 본사 배달용 화물차의 정기검사 기간경과 사유로 발급받은 과태료 납부 고지서에 대하여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납부했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고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데 판매관리비 개정과목 중에서 처리하라. 자, 여러분 자동차 검사를 늦게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자, 우리 판매관리비 급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잡비는 저기 아니죠. 네. 자, 세금과공과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 이거 뭘로 처리했어요? 세금과공과? 네,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3월 20일 날 차변의 세금과공과 대변의 보통예금 일반여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 3월 20일 차변의 세금과공과 판매관리비니까 800번대 거 얼마예요? 16,000원. 대변의 103번 국민은행 16,000원 이렇게 했죠.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유형자산 매각거래.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로 가야 되죠. 세금계산서잖아요.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냉난방기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이다. 200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잔액은 2개월에 그러면 혼합분계 해가지고 이거 2개월 후에 받는 건 미수금.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양도일자도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평가 문제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한다. 예, 그러니까 당기 거 감가상각비 4월 13일 것까지는 무시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 정보를 반영해 가지고 매각에 대한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 정보에서 뭘 가져와야 돼요? 여기 취득원가 가져오고 감가상각 누계 가져와야 이거 메인 매출 전표에서 회계 처리할 수 있죠? 네. 자, 평가 문제 1번부터 하겠습니다. 양도일자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양도일자는 여기 세금계산서의 착성일 4월 13일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메뉴 가가지고 고정자산에 냉난방기니까 엔터 쳐보면 비품 하나 딱 등록되어 있네요. 요거. 자, 양도일자, 전체 양도일자 여기 밑에 3번에 있습니다. 2019 0413이다. 12로 넣네. 0413. 그리고 이 기초가액 780만원 이게 장부금액이죠. 아니 저 취득금액이죠. 그 다음에 단기의 감가상각 요거 안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0. 사용자 수정 해가지고 여기다 0을 입력하세요. 단기 감가상각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메모합니다. 메모를 하거나 이 창을 닫지 않아야 돼요. 780만원하고 감루 130만원 이걸 이용해야 된단 말이죠. 장부금액이 현재 650이죠? 예, 이거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갑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의 4월 13일 날짜에 유형은 우리가 팔았죠. 세금 받았죠.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세금 계산서 있으니까. 자, 품명은 냉난방기. 공급가액은 530.
거래처는 중고나라. 세금계산서 1번.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이 아니라 비품. 이 금액을 취득금액 아까 고정자산 등록에 있었던 요 780만 원으로 입력하라 이거예요. 780. 그리고 그 밑에 차변으로 하고 바로 213번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이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이 감루를 가져와야 되죠. 전기말 상각 2개. 단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0원으로 입력했죠. 그래서 130만 원. 예, 여기 단기말 상각 2개. 요거. 예, 단기말 상각 2개. 이 전기말 상각 2개에다가 단기 회사 감가상각비 있죠? 예, 이걸 더해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0이니까 이걸 가져와도 되지만 이게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이거 가져오는 거예요. 130만 원. 그래서 130만 원. 그렇게 되면 차변에 또 뭘 넣어요? 돈을 받은 거 얼마 받았어요? 583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료설명에서 보면 200은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변이 101번이 200. 또 차변에 미수금이 200을 빼면 얼마예요? 383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차액이 나는 요 120만 원이 바로 처분 손실 아니면 이익이 되는데 보니까 차변이 부족해요. 예, 그러면 손실이 났구나.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950번이죠. 120만 원. 탭키 눌러서 네, 거래처나 차변 대변 합계 확인하시고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20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부에 가면은 장부 금액이 650이에요. 자, 650짜리를 우리가 얼마에 팔았어요? 530에 팔았죠? 예, 그러니까 그 차액이 딱 120이죠? 예, 그래서 검증이 된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손실 120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때요? 할만한가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메뉴에 양도일자 입력했고요. 네, 단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상을 하지 않기로 해서 거기 0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 정보를 반영하여 매각에 대한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시오 해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밑에 분계까지 다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예, 3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요. 대손해 발생 문제가 나왔네요. 오토바이를 팔았어요. 이게.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료는 상품 배달용으로 사용 중인 오토바이를 교체하기 위해 오토바이 1000국에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단 매각 시 분계는 적절하게 입력되어 있다. 6월 2일 오토바이 1000국의 파산 확정으로 미수금 전액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했다. 대손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오토바이를 처분했던 3월 2일 분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이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있겠죠. 자, 메인 매출 전표 3월 2일 거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토바이 팔았네요. 밑에 분계를 보니까 미수금으로 처리했어요. 얼마? 440. 근데 오토바이 천국이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날짜가 3월 2일이 아니야. 6월 2일이니까 6월 2일 기준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있느냐? 어디서 봐요? 시산표에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메뉴 가가지고 시산표를 엽니다. 네, 시산표를 열어서 6월 지금 여기서 파산이 난 날이 거래는 3월에 있었고 파산은 6월 2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6월 2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대손 처리를 6월 2일자로 미수금 밑에 대손 충당금을 봤더니 딱
5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손이란 것은 440이니까 50만 원 일단 상계시키고 미수금에 대한 50만 원 상계시키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뭘로 처리해야 돼요? 비용 처리해야죠. 대손 상각비 아시잖아요, 여러분. 대손 충당금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한다. 자, 근데 이 대손 충당금이 미수금의 다음 코드 쓴다는 거, 대손 충당금이 여기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온 대손 충당금 코드 갖다 쓰면 안 되죠. 근데 입력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는 자, 대손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 그럼 대손 처리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되잖아요. 이건 메인 매출 전표에 넣을 필요 없죠? 예. 자, 그래서 일반 전표로 갑니다. 일반 전표 6월 며칠 날이에요? 6월 지금 대손이 발생난 날이 6월 2일이다. 6월 2일 날. 자, 미수금이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의 미수금이죠. 대변의 미수 못 받는다. 미수금 120번. 거래처 어느 거래처 거요? 오토바이 천국. 오토. 금액은 얼마요? 440. 차변에 아까 대손 충당금 121번 써야 됩니다. 미수금 다음 번호. 대손 충당금 121번 꼭 써야 돼요. 다른 번호 썼으면 틀렸죠. 자, 대손 충당금은 거래처 안 넣어도 되죠. 그게 얼마 있었어요? 50? 네, 50만 원 아까 확인했죠. 모르면 한번 다시 가서 보면 됩니다. 네, 50만 원 대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50만 원. 나머지는 비용 처리한다. 그 비용은 대손 상각비 800 35번. 예, 835번. 대손상각비로 얼마? 390만 원. 오, 예, 맞습니다. 이거 틀렸네, 제가 했으면. 그렇죠? 자, 미수금은 판매관리비의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인 900번대 대손상각비를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를 기타의 대손상각비. 네, 이거 매출 채권이 아니죠.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네, 맞습니다. 네, 예, 900번대.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처리할 때의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 대손상각비 800번대고 요거 미수금 이거는 영업의 비용인 대손상각비다. 네, 아주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예, 조금 정신을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390만 원. 네, 아주 잘 지적했어요. 네, 그래서 뭐 대손상각비 했으면 이거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에 대한 거래 자료 입력 이와 같이 일반 전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넘어갔는데 첫 번째 문제는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 네, 이거 뭐 FAT 1급에서도 이 첫 번째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오죠. 자, 거래 명세서가 있고요, 세액이 있고, 네, 세제를 팔았습니다.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10월 13일 입금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금을 미리 받은 선수금이 있었다는 거죠. 금액을 모르니까 전표조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키 이용하시고, 예, 그래서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한 다음에 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하고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네, 자, 10월 16일 거 네, 침착하게 잘해야 돼. 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메인 매출 전표 10월 16일자에 자, 이거 세금 계산서 있고 세금이 있는 매출이죠. 11번 과세 매출. 자, 복수거래 해당되니까 복수거래 누르시고 일반 세제 200개 2만원, 천연세제 100개 4만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여기
880만 원 합계 떨어졌는데 한번 세금계산서 보니까 오케이. 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한강마트군요. 여기는 비워둬야 되죠. 전자세금은 0번 해야 우리가 발급 전송이 가능하니까. 자, 분계는 대금을 아까 계약금 확인하고 온다는 걸 까먹었군요. 자, 분계 일단 혼합 분계 해놓고 다시 전체 메뉴에 가서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계약금을 언제 받았냐면 10월 13일 날 받았대요. 그러면 일반 전표 10월 13일 걸 조회해보게 되면 여기 한강마트에서 선수금 800만 원 받은 거 확인되죠? 오늘은 선수금이 차변에 와야 되겠구나. 이날은 대변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메인 매출 전표에 와가지고 자, 여기 제품 매출 그대로 주시고 차변에 선수금 259번이죠. 금액 금방 까먹었어요. 80만 원. 그래서 부채가 감소되고 나머지는 대금은 어떻게 했어요?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국민은행. 그래서 103번 나머지 금액이 800만 원이 되어 맞죠. 그래서 탭키 누르고 국민은행으로 거래처 여기서 바꾸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차변 880, 대변 880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보통예금의 경우에 거래처 한강마트 그대로 두고 지나가면 감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아직 1번만 끝난 거죠? 전자세금계에서 발행하러 가야 되죠. 전체 메뉴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에서 발행 및 내역 권리 가가지고 부지런히 하시면 돼요. 자, 날짜가 10월 16일로 우리가 했어. 엔터 하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밑에 발행 누르고 확인 눌러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에서 로그인 눌러주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른 다음에 발행,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닫아주시고 여기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와서 조회를 한번 눌러보게 되면 여기 전자발행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4점짜리였습니다. 다음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두 번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문제 보면은 10월 21일 대방마트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답니다. 요건이 지금 입력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월 25일 날 담당자 확인 결과 동일 거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급되었다. 발급 사유에 이중 발급이라는 거 있었죠?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중 발급한 거니까 한 건을 취소시키면 돼요. 마이너스 전표. 자,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이중 발급에 대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회계 처리는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월 21일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합니다. 그랬더니 고급세제 150개 85,000원 동일한 건이 2건이 있어요. 이 2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른 다음에 수정사유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선택해 주시고 밑에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나가 밑에 수정분으로 발급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참고사항을 눌러서 이중발급 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시 발행일자, 작성일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날짜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나머지 전부 완벽하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서 확인만 눌러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요것만 어떻게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전송하면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전체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날짜, 원래 날짜대로 발행을 했으니까 10월 21일이 되겠죠? 10월 21일, 엔터. 그러면 여기 미전송된 거 하나 있단 말이에요. 요거 전송해 주면 돼요.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 주시고,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눌러 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누르면 하나 나옵니다. 발행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닫아 주시고 여기에 와서 조회를 한번 해 준다. 이거 아니지. 메인 매출전표에 와서 조회를 하면은 이 마이너스 전표도 전자발행으로 나오면 되고요. 밑에 분계 아까 우리 확인을 그냥 생략했었는데 전부 마이너스로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건 4점짜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8점짜리.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이건 적요를 잘 넣어야 되죠. 자, 농산물 구입 관련 자료, 전자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 농민과의 거래, 제조업은 농민과의 거래도 증빙으로 인정이 되지요. 자, 그래서 두 건. 그 다음에 한 건이 더 있네요. 농산물 구입 관련 현금 영수증이에요. 도원마트에서 이렇게 샀습니다. 50만 원어치. 자, 자료 설명을 빨리 읽어야 돼요. 천연세제를 제조하는 경남 상사의 원재료 매입 내역이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기로 한다. 여러분, 중소기업, 왜 중소기업이라고 했을까요? 104분의 4. 공제율을 104분의 4로 해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료 1번. 천연 허브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이다. 이거 전자계산서. 53번 면세 매입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적요 잘 해야죠. 그 다음에 천연허브 농민으로부터 구입하고 작성한 계약서. 우리가 제조업이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증빙으로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50상자 현금으로 구입한 거. 여기서 이 수량 같은 거, 뭐 50상자라든가 이런 거 수량 빼먹지 말아야 돼요. 자, 자료 1번부터 자료 3번의 거래를 검토하여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이랬습니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요를 선택할 거. 요 적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수량과 적요. 먼저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데 날짜가 계산서 7월 15일 겁니다. 자, 입력을 할까요? 7월 15일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매입인데 계산서예요. 그러면 53번. 자, 품명의는 천연허브가 되겠고 수량이 100개, 단가가 8만원, 거래처는 공급자 무한농협,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니까 1번 해주시고, 대금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외상으로 샀군요. 밑에 외상미수금, 그러면 외상분계. 이게 전부 원재료니까 아까 자료 설명에서 원재료를 외상으로 샀다. 고칠 것이 딱 하나 있죠. 자, 뭘 고치느냐? 원재료에 요 적요를 고쳐라 이겁니다. 이 적요 코드란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이라는 6번을 걸어주어야 원재료에서 고입액의 104분의 4의 한도로 계산해가지고 원재료에서 빼주죠. 부가세 공제받아야 하니까 부가세 대급금으로 그게 대신 가야 되니까. 자, 증빙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했나요? 자, 두 번째 증빙은 농민과의 공급계약에 따라서 매입을 한 겁니다. 자, 천연허브 300상자예요. 대금 지급 조건은 공급 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하면 되죠.
네, 외상 매입금으로. 자, 그러면 날짜는 며칠입니까? 네, 7월 납품 일자가 7월 20일이죠. 그러면 여기다 7월 20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에서 자, 매입인데 자료가 이거 공급 계약서라는 건 증빙이 아니죠. 네, 그걸 뭐냐면은 면세인데 건 우리가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예. 우리가 그 매출에서 증빙이 없는 걸 입력할 때 요 14번 건별 매출로 입력하죠. 의제 매입 의제 매출. 예? 의제 매출 같은 거. 예. 그러니까 특수한 공급 같은 거 증빙 없잖아요. 간주 임대료나 이런 거 그 건별로 하죠. 매입에서도 매입도 자료가 없는 게 여기 건자 붙은 거예요. 예, 건자. 그래서 여기는 면세의 건이다 해서 60번 이거 면건으로 하면 됩니다. 면건. 유형을 60번 면건. 자, 품명에다가 예, 천연허브 써주시고 천연허브 수량하고 단가는 수량만 넣어주면 되겠어요. 예, 수량은 300상자. 공급가액 1,500만원이죠. 1,50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거기 이윤석이가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은 당연히 비워놔야 되고 분계는 우리가 외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2번 외상 분계하시면 외상 매입금 1,500만원, 원재료 1,500만원. 여기서 그냥 가면 안 될 게 뭐예요? 원재료에 적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의제 매입 6번 적요 걸어줘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증빙 세 번째 거 있죠. 자, 세 번째 거는 농산물을 현금 영수증으로 도원마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가 며칠인가요? 예, 현금 영수증에 거래 날짜를 보니까 7월 24일이다. 그럼 여기 24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은 자, 현금 영수증으로 면세를 산 거예요. 그래서 62번 현면 이런 거 예, 잘 고르셔야 돼요. 현금 영수증으로 면세 재화를 매입했죠. 그래서 62번 현면. 자, 품명에는 아까 자료 설명에서 보니까 천연허브 50상자라고 그랬어요. 천연허브 수량 50 그리고 공급가액이다 입력합니다. 공급가액은 50만원. 거래처는 도원마트가 되겠고요. 전자세금은 비워둬야 되겠죠. 분계는 현금으로 샀으니까 1번 현금 영수증이 되겠고 원재료 입출금 전표 됐습니다. 여기도 그냥 가지 말아야죠. 적요의 번호를 더블 클릭해서 6번 의제 매입 코드 걸어주고 맞춰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1번 평가 문제 1번입니다. 다음에 2번 문제.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작성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전체 메뉴 가가지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밑에서 네 번째 있는 부속 서류입니다. 자, 클릭. 그래서 기간이 아까 전부 다 이게 좀 7월 달 거였어요. 그래서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그랬으니까 7월부터 9월 기간 잘 판단하시고 네, 여기 다 들어왔습니다. 도원마트, 무한농협, 이윤석. 그럼 합계 금액을 어디서 확인해요? 여기 밑에 딱 눌러보시면 밑에 접여 있는 거 여기 보시면 개가 나와 있어요. 개 여기 의제 매입세의 개 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확인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도원마트 여기 공제율 104분의 4로 되어 있는지 무한농협 공제율 104분의 4가 맞는지 이윤석이도 104분의 4. 그래서 중소기업 제조업이면 우리가 공제율이 104분의 4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남상사 여기 이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지만 그래도 한번 봐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요 합계금액 90만 3,845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이제 회계 처리해 주는 거 남았죠? 네. 자, 일단 이거 저장을 해 둡니다. 저장 단추 없으면 나중에 이거 회계 처리하고 나서 잘 닫아 주면 돼요.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라는 게 뭐였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그랬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갑니다. 7월부터 9월 정기신고 엔터 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저장해 주세요. 저장. 그래야 채점이 되겠죠. 그리고 닫아주고 이제 평가 문제 3번을 할 차례입니다. 의제매입세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 입력에 9월 30일자로 입력하라. 공제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원재료는 관련된 적요를 선택할 것. 관련된 적요가 뭘까요? 타개정 대책. 원재료는 관련된 적요 선택하라는 말은 대변의 원재료니까 타개정 대책,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한다. 이거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네,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회계 처리할 금액은 90만 3,845원이에요. 요거. 네, 요거를 메모를 해 놓던지 닫지 마시고 일반 전표에 가서 날짜는 9월 30일자. 왜 9월 30일인지 알죠? 문제에서 9월 30일로 하라 그랬고 2기 예정 과세기간 종료일은 9월 30일이에요. 그래서 9월 30일로 하는 거예요. 자, 대변의 원재료에서 빼주는 겁니다. 153번 원재료. 아까 그 금액 903845. 예, 여러분 전표 입력한 거고 맞아요? 지금 제 거하고? 903845. 맞아요. 네. 자, 차변은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903845. 자, 근데 아까 친절하게 뭐라고 그랬느냐? 원재료 적요 처리하라. 예, 적요 여기 클릭해가지고 타개정으로 대체액 8번 적요 걸어라. 8번 적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3번까지 여기 평가 문제 꼼꼼히 읽고 잘 처리하시면 몇 점을 주느냐? 이게 8점짜리였나요? 네. 8점짜리 부가가치세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9점짜리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자, 1번 공통사용자산 매입세액 내역. 이런 거 아주 머리 아파요. 네. 공통사용자산. 예, 왜냐? 이게 공통사용 원재료 같으면 한번 쓰여지고 없어져 버리는데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은 내용연수 동안 계속 쓰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잡합니다. 자, 토지는 일단 세액이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 포장기, 기계장치, 예, 이것도 공통사용인데 이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되죠. 다음에 자료 2번 과세표준 및 면세비율. 자, 2018년 1기 때 면세비율이 40%였고요. 2기 때 30%. 자, 10% 변동이 일어났죠? 네. 10%. 그러면 이때도 변동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때 반영을 해야 되고 2019년 1기 45% 15% 변동이 일어났죠?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자, 자료 설명.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남상사는 2019년 1기 면세 공급가액의 증가로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기로 했다. 재계산하기로 했다. 네. 자, 2번. 자료 1번은 공통매입세액으로 2018년 2기까지 납부세액 재계산을 올바르게 신고되어 있다. 네. 자, 2018년 2기까지는 자료 1이 뭐예요? 자료 1 요거에 대해서 자료 1은 공통매입세액 내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하고 포장기가 일단 해당이 되겠네요. 세금 얼마예요? 1,000만 원하고 500만 원. 이게 2018년 2기까지 납부세액 재계산은 올바르게 신고되어 있다. 네, 2018년 2기까지 여기까지는 반영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19년 1기를 해야 되는군요. 자료 2는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의 내역이다. 본 문제에 한해서 주어진 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입력을 해서 재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하여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시오 이랬어요. 자, 1기 확정기간이니까 요게 지금 1기 2019년 1기가 언제예요? 1월부터 6월 동안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은요, 우리가 과세기간이 얼마나 지났는가 이런 걸 따져야 돼요. 자, 건물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건물은 여러분 1기당 얼마씩 합니까? 10년에 100%를 하니까 1기당 5%씩 하죠? 1기당 5%. 그러면 2018년 4월 하면은 2018년 1기죠. 자, 그 다음에 2기. 그러면 2018년 1기, 2018년 2기. 그래서 건물은 지금, 그 다음에 2019년 지금 이게 1기를 우리가 맞이했으니까, 건물은 지나간 게 지금 몇 기예요? 2기가 지나갔죠? 2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기째예요. 3기째. 그 다음에 포장기도 2018년 1월이네요. 그러면 2018년 1기, 2기, 지금이 3기째입니다. 자, 그거 체크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에 대해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시오.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로 가볼까요?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갑니다.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5번으로 가야 돼요. 5번으로 가시고 여기 5번에다가 계산식을 자, 우선 기간부터 입력합니다. 2019년 6월부터 아니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1기 확정 신고는 4월부터 6월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계산식을 밑에 보시면 건물 구축물은 1번이고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번이에요. 우선 건물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네. 구분은 참고용으로 입력하는데 우리가 그 증빙 자료 중에 그냥 건물이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다 건물이라고 그냥 타자를 해도 되겠죠. 네. 자, 거기에 구분 그냥 건물 입력을 해도 되고요. 비워놔도 됩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 아까 자료 1번에 보시면 1,000만 원 있었죠. 여기다 1,000만 원 입력하시고 자, 체감률에서 건물과 구축물은 1과세기간당 100분의 5씩이에요. 그래서 1번 선택하시고 자, 경과된 과세기간이 지나간 게 2018년 1기하고 아까 2기 두 개 기간이 지나갔죠. 그래서 2 하면은 10%가 지나간 거다. 100분의 10이 되겠죠. 그래서 경감률이 90%. 예, 그러니까 90% 남은 거예요. 자, 밑에 여기 22번에 가면은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 비율. 그러면 아까 그 자료 1에서 자료 2에서 보면은 30%에서 45%로 변했으니까 15%가 증가했죠. 그래서 거기다가 15%를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15. 그러면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135만 원이 나오는데, 자, 면세 비율이 증가했으니까 여기는 매입세액이 어떻게 될까요? 면세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만큼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말아야 되죠. 면세 비율이 증가했으니까 요거는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면세 비율이 증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자료를 입력할 때 우리가 면세 비율이 지난번에 30%로 조절을 했는데 지금 45%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35만 원이 불공제 매입세액이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자, 밑에 메시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토지는 해당이 없고 기계장치는 번호가 2번입니다. 기타 감가상각자산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기계장치. 자,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아까 우리 자료 1에서 보면 500만 원이었죠. 500만 원 입력하시고, 자, 기계장치는 1과세 기간에 25%씩이에요. 그래서 2년이면 경감이 다 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100분의 25 선택하시고, 이 기계장치도 2과세 기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2 해주시고요. 그러면 50%가 지나간 거예요. 1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역시 15%, 15%가 증가했으니까 똑같이 15% 입력합니다. 그러면 37만 5천 원. 그래서 이 두 개 더해진 금액 172만 5천 원을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172만 5천 원에 대해서 기계장치하고 건물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작성을 했으면 이걸 저장을 해주세요. 자, 저장해 주시고, 지금 평가 문제에서 어디까지 하라고 그랬냐면,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에 대한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해라. 지금 1번 문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6월 30일자로 입력하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 2기에 말이죠, 요 비율로 했을 때 이 45% 비율로 늘어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지금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부는 건물에다가 취득금액에 공제 못 받는 걸 가산해야 되고, 기계장치는 기계장치에다가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걸 더 가산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오는 거에 건물과 기계장치가 되고요. 대변에 가는 것은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공제 받는 금액에서. 자, 그래서 요거 일반 전표에 넣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과세 기간이 6월 달이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6월 30일자. 자, 6월 30일자로 차변의 건물. 자, 아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에 건물에 대한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얼마였어요? 135만 원이죠? 요 135만 원을 건물에 가산한다. 이거. 건물에 가산하고, 또 대변에 부가세. 요건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겠네요.
자, 차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또 차변에 기계장치 해야죠. 기계장치 206번 기계장치. 자, 기계장치에 더해야 될 금액 얼마예요? 여기 37만 5천 원이죠. 37만 5천 원 메모했다가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대변은 부가세 대급금은 같은 개정 과목이니까 하나의 개정 과목 하나로 처리해도 되죠. 135번 부가세 대급금을 합계 금액 172만 5천 원. 이렇게 6월 30일자 분계를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172만 5천 원 맞나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세인데 그걸 줄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면세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닫아주시면 이거 저장이 되는 거고요. 예,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요 재계산 문제 TAT 2급에서 띄엄띄엄하게 나와요. 부가가치세 문제 중에서 제일 복잡한 편이에요. 왜 그러냐? 경과 과세기간 수도 잘 세야 되는데요. 여러분 경과 과세기간을 셀 때 여기 거래 일자 있잖아요. 거래 일자부터 일단 1과세기간이 지난 걸로 봐야 돼. 왜냐면 4월 1일 날 매입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 1과세기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1과세기간 경과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또 하나의 과세기간이죠. 그래서 여기는 2과세기간. 여기도 마찬가지. 1월 21일부터 6월 30일이 1과세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두 번째 2과세기간. 그래서 여기도 경과된 과세기간을 둘로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계산 탭에서 입력하는 거 여러분 이 앞에서는 우리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29의 문제에 처음 나온 거예요. 네, 앞에 우리 실습 문제에서 이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좀 이 문제를 모델로 해서 좀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는 문제였네요. 네, 자 다음에 결산 문제로 가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문제 마지막 문제 9점짜리는 좀 까다로웠는데 그럼 결산 문제는 어땠나 보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및 외화평가 문제가 나왔네요. 자, 개정 과목에 매도가능증권이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먼저 읽어보겠어요. 전기결산 시 유가증권 평가는 공정가액으로 적절하게 평가하였으며 유가증권 매입 이후 보유한 주식수의 변동은 없다. 유가증권에 대한 결산정리분계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능증권에 결산정리하라는 거네요. 4,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2018년 12월 1일에 7천만 원에 구입을 했고 그 해 결산 때 6,500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고 지금 우리는 이거 지금 시세가 이렇게 됐다. 이 시점에서 회계 처리하라 이거. 가격이 떨어졌어요. 아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떨어졌는지 어쩌는지. 자, 계산기를 들고 4,000주 곱하기 18,000원 해보니까 7,200만 원이네요. 예, 7,200만 원. 전기에 6,500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7,000에 샀다가 6,500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7,200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전기에 요 차이 500만 원만큼이 이 500만 원이 뭘로 남아 있을까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로 남아 있겠죠. 이걸 상기시키는 회계 처리해야 돼요. 예, 왜냐면 이 500만 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전기의 손익에 반영된 게 아니라 자본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 500만 원이.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예, 요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 상기시킨 나머지에 대해서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으로 인식해야 돼. 상계 처리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500만 원이 있는지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에 결산했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보면 돼요? 시상표에서 12월 31일자로 보면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있겠죠. 여기에 기타 포괄 손익 누기에게 여기 보세요. 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결산분기 하고 나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제로가 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으로 여기 계정가격이 하나 추가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문제로 가보면 평가 이익이 얼마로 인식이 되냐면, 자, 500만 원은 이게 전체적으로 7,200이었잖아요. 1,800원이. 7,200에서 500만 원 먼저 빼고 500만 원 빼면 6,700이에요. 6,700하고 요 6,500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200만 되는 거예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200. 자, 그러면 어떻게 전표 입력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입력해 볼까요?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500만 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에 적어야죠. 아까 시산표에서 여러분 보셨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얼마 있어요? 차변에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대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 982번이네요. 요거 대변에 500만 원 털어내고 또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981번 요게 200. 아까 계산했단 말이에요. 200. 그리고 차변은 자산의 증가죠. 매도가능증권. 이 자산 증가가 이 차이만큼 증가되는 거예요. 아이고. 요 6,500과 요거 아까 곱하기 하니까 7,200 나왔죠? 네. 6,500과 7,200 차이 700. 700만큼 뭐가 돼요? 매도가능증권 자산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이 매도가능증권 700이 된다. 이렇게. 이 매도가능증권은요, 전기에 평가를 한 것이 있으면 전기에 평가했을 때 남아있는 그 기타 포괄 손익 계정을 참고해 가지고 단기에 결산할 때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된다. 예. 같은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평가 손실도 존재하고 이익도 존재하고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산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합잔에 가서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밑에 가보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제로가 됐죠.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만 200만원 자본의 증가. 예.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손실 모두가 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두 개가 다 기타 포괄이에요. 그런데 평가 손실은 자본의 감소, 평가 이익은 자본의 증가, 대변의 위치가, 잔액의 위치가 서로 달라요. 자, 이 문제도 우리 결산 문제 중에서 매도가능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기에 평가한 것과 단기의 평가를 연계해가지고 문제에 나온 건 지금까지 우리 FAT 1급과 TAT 2급을 통틀어서 처음 나왔습니다. 네. 이런 스타일 문제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연습해둬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자, 법인세 등 1,782만원을 계상한다. 법인세 중간 인합세액 및 원천기초세액 납부 시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선납세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수동 및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이거 수동 결산 먼저 해야 돼요. 선납세금 합산해서 보아라. 이거. 자, 합계잔액시산표에 선납세금은 당좌 자산에 있습니다. 여기 7774000 이거 시험지에다 메모해야 돼. 7774000 그래 가지고 이 금액에서 빼야 됩니다. 1700 일단은 빼기 전에 이건 요거부터 일단 회계 처리하는 거야. 자, 요 7774000 선납세금을 대변에 이제 오늘은 기록하는 날이고 차변에 이걸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자, 저는 복사 떠났고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12월 31일입니다. 자, 오늘은 대변에 선납세금 붙여넣기, 또 차변은 법인세. 이건 우리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선납세금 결산 때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기 한다는 거. 경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계산기를 가지고 빼놔야 돼요. 17820 000 마이너스 아까 우리가 전표 처리했던 법인세로 처리했던 거 요거 마이너스 7774 000 이렇게 빼두죠. 그래서 이걸 시험지에다 또 메모해 놓거나 계산기 지우지 말고 계산기를 똑바로 들고 있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이제 자동 결산하러 가야죠. 자, 법인세만 입력하고 점표 추가하면 되죠. 여기 계산기에 있는 숫자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산기에 있는 숫자가 이거예요. 10046 000이에요. 이걸 이제 시험지에 적어놓는 게 안전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전체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 1월 엔터 12월 1월부터 12월 하시고 법인세는 맨 바닥에 있어요. 거기 가면 벌써 우리 선납세금 대체했던 법인세 등이 여기 와 있어요. 그 밑에다 넣어주시면 돼. 10046 플러스. 그리고 위에 가서 전표 추가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하고 확인. 네. 그리고 일반 전표에 와서 우리가 조회를 하게 되면 엄청난 분계 자료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네, 여기까지가 결산 2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근로소득 관리 문제가 있는데요. 네, 근로소득 관리 문제. 네, 시간 내에 다 하긴 좀 힘들겠네. 뭐 5분 되는 데까지만 해줘. 자, 먼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고 본인이 장혜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 27일 CS본부 팀장으로 입사한 장혜란 가족관계 증명서이다. 장혜란의 종합소득은 2,80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그 다음에 김득선은 사적연금 소득이 있는데, 김득선이는, 아니, 일단 뭐, 우리가 사원 등록, 이거 사원 등록하는 건 이거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해야죠. 자, 그러면 사원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로 가가지고, 인사급여에 가서 사원 등록 가셔야 되겠죠. 장혜란 선택하시고, 자, 먼저 본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한부모나 부녀에 해당되지, 추가 공제는 없는지, 또 세대주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족관계 증명서에, 지금 본인 장혜란, 가족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대주 맞죠? 아니에요? 자, 자, 자료 설명 3번에 배우자 이모용은 세대주에 해당하고, 네, 그러면 우선, 자, 세대주 지웁니다. 지우세요. 세대주에서 0번을 입력하거나 스페이스바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자는 분명히 있어요. 이모성.
예,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자 소득이 있다는 그 장애인인데, 자 그렇다면 한부모는 아니고 부녀자는 되죠. 부녀자. 예, 그래서 부녀자 추가 공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종합소득 금액이 2,800이니까 예, 해당이 된다. 자, 부녀자 1번. 자, 그래서 장애라는 세대주 지워주고 부녀에다가 0번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사람 순서대로 입력하겠습니다. 김득선 입력해야 돼요. 무조건. 자, 김득선은 누구냐? 소득자의 모친이에요. 김득선. 그래서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 되겠습니다. 자, 60세 48년생이니까 60세 이상은 맞는데 자료 설명을 봤을 때 김득선의 소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적연금이 1,200만 원이래요. 그럼 우리가 사적연금은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죠. 예, 그러면 60세 이상으로 입력합니다. 자, 성명 김득선, 주민번호 그대로 입력합니다. 48040 2649-470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사람은 임호영입니다. 배우자 임호영. 예, 배우자니까 무조건 넣어야 돼요. 3번 배우자.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인가는 봐야죠. 자, 임호영이 아까 자료를 보니까 세대주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본인이 아니면 세대주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대주 표시는 해당이 없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자 소득이 1,9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자와 그 배당 소득을 합쳐서 2,000만 원까지는 어떻게 돼요?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죠. 그러면 이 사람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거기다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기 장애에서 추가 공제 1번 번호 입력해야 돼요. 1번 해당되시고, 자,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이모영. (731010) 177-4915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명준 보겠습니다. 자, 이명준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이명준은 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총 급여가 연 3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대학생이에요. 자, 소득은 관계가 없습니다. 총 급여니까 500만 원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대학생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명준 99년생, 딱 20살입니다. 그러면 이명준 기본공제 대상자 되지요. 자, 직계 비속 4번 입력하시고 20세 이하 이명준 입력합니다. 주민번호 990305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6 하나. 자, 한 사람 더 있죠. 이명훈. 거기 자료 설명 보니까 이명훈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네요. 자료 설명에. 그런가요? 예. 그러면 이명훈은 나이만 확인하면 돼요. 15년생 이제 4살이네요. 입력합니다. 4번 직계비속 20세 이하 임영훈, 내국인 150123 4070787 이렇게 하시고, 자, 마지막 한 사람 남았죠? 이모. 제가 여러분 이모 입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모 입력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모, 고모, 삼촌 이거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모, 고모, 삼촌 이렇게 나오면 아예 입력을 하면 안 돼요. 부양가족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설명도 여기에서는 전혀 반영할 것이 없다. 명단에 입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입력해라. 여기까지 입력하면 됩니다.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